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강유라의 맨발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 은성그룹 박만우 회장의 거대한 저택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25년을 살아온 집이었지만 오늘따라 이 공간은 너무나도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벽에 걸린 수억 원짜리 그림도, 천장에 달린 거대한 샹들리에도 마치 그녀를 조롱하는 듯한 차가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아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다. 박만우 회장은 거대한 옥자와도 같은 안락의자에 앉아 얼음 같은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아내인 윤 여사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가냘프게 흐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끝인 박서진이 승리자의 미소를 머금은 채 서 있었다. 한 달 전 25년 만에 되찾았다며 박 회장이 직접 데려온 그의 진짜 딸. 그리고 그들 사이의 티크 원목 테이블 위에는 강유라의 지난 25년 인생을 한 장의 종이로 부정해버린 차가운 DNA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다. 박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겨울 바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지난 25년간 너는 이 집에서 거짓으로 살았다. 우리 집 밥을 먹고 우리 집 옷을 입으면서 감히 내 딸 서진이의 자리를 도둑질하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유라의 가슴에 밝혔다. 도둑, 거짓. 그녀는 지난 25년간 단 한순간도 의심 없이 그의 딸로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백조의 둥지에 잘못 들어온 뻐꾸기 새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유라의 시선은 조용히 박서진에게로 향했다. 서진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맞받아치며 입술 끝을 비틀어 올렸다. 기분이 어때, 언니? 그 입모양은 소리 없는 조롱이었다. 모든 걸 빼앗기는 기분이? 이건 처음부터 다 내 것이었어. 유라는 그 천박한 승리감 앞에서 오히려 마음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혐오감이었다. 윤 여사가 흐느끼며 말했다.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니? 유라는 그 위선적인 눈물 앞에서 아주 오랜만에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도 차분해서 듣는 사람이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선택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이곳으로 데려오신 분도, 저를 딸이라 부르신 분도 모두 회장님과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녀의 그 담담한 저항에 박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테이블 위에 검사 결과지를 가리키며 으르렁거렸다. 이 증거 앞에서도 내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유라는 그 종이 조각을 그리고 그 종이 한 장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인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희미하게 비웃었다. 그래서 이게 전부입니까? 25년의 세월이 이 종이 한 장으로 전부 지워지는 겁니까? 그 비웃음이 박 회장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의 뺨을 거칠게 내리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넓은 거실을 가득 메웠다. 유라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고 입가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괴물처럼 변해버린 남자를,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던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어떤 슬픔이나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뜨거운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나가라. 박 회장이 으르렁거렸다. 내 몸에 걸친 옷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이 순간부터 너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강유라라는 이름도 박유라라는 이름도 전부 버리고 꺼져버려. 그는 집사에게 명령하여 아주 작고 낡은 가방 하나를 가져오게 했다. 그녀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그 가방 하나에 들어갈 만큼의 최소한의 소지품뿐이었다. 그녀를 향한 마지막 모욕이었다.
유라는 묵묵히 25년간 살아온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그녀를 따르던 하인들은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동정 혹은 경멸이 담긴 그 시선들. 유라는 자신의 방에 있는 그 어떤 값비싼 물건에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낡은 서랍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아주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만을 꺼내들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보육원에 처음 왔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낡은 로켓 펜던트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것이 그녀의 진짜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단 하나의 낡은 로켓만을 챙긴 채 그녀는 다시 거실로 내려왔다. 박서진은 그녀의 초라한 행색을 보며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터뜨렸다. 유라는 그녀를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다. 육중한 저택의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강유라는 죽었다. 아니, 박 회장이 믿었던 가짜딸 강유라는 죽었다. 그리고 그 재 속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에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걸어가며 차갑게 속삭였다. 나를 버린 가족에게 가장 화려한 복수를. 나비는 재가 되었지만 그 재 속에서 불사조가 날개를 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만호 회장의 저택에서 쫓겨난 강유라의 세계는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변했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 대신 그녀를 맞이한 것은 구로동의 낡고 비좁은 옥탑방의 축축한 곰팡이 냄새였다. 25년간 그녀의 발을 감싸던 부드러운 양탄자는 이제 한기가 올라오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가 가진 것은 낡은 가방 하나와 그 안에 든 보육원 시절의 낡은 로켓 펜던트, 그리고 자신의 몸뚱어리가 전부였다. 절망이 그녀를 집어삼킬 수도 있었다. 하지만 유라는 울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슬픔보다 더 뜨거운 분노보다 더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생존해야만 했다. 복수는 살아남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니까. 그녀는 다음 날부터 곧바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은성그룹의 가짜 딸이라는 꼬리표는 그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지웠다. 그녀는 더 이상 강유라도 박유라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세상에 홀로 던져진 이름 없는 존재였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할 방법을 찾아 헤맸다. 지난 25년간 박만호 회장의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경영 전략과 재무 분석 능력, 그것이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다. 며칠 후 그녀는 여의도의 한 작은 투자 자문 회사에 파트타임 리서처로 취직했다. 보잘것없는 자리였지만 그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의 돈과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관찰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회사의 잡무를 처리하고 밤에는 옥탑방으로 돌아와 공공도서관에서 빌린 컴퓨터로 은성그룹의 기업 구조와 재무 상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녀의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닌 차가운 이성으로 계획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늦은 밤이었다.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옥탑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짐을 정리하다가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고 색이 바랜 로켓 펜던트가 지난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한 이것은 언제나 그녀와 함께였다. 보육원 원장님은 그녀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이 로켓을 목에 걸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녀의 진짜 부모와 연결된 유일한 끈일지도 모르는 물건이었다. 그녀는 로켓을 열어보았다. 안에는 갓난아기의 흑백 사진이 들어있었지만 너무 낡고 희미해서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로켓의 뒷면을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아주 작지만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떠오르는 태양과 그 아래를 흐르는 강물을 형상화한 듯한 독특한 문양. 그녀는 이 문양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 로켓은 그녀가 가짜가 아니라는, 그녀 역시 어딘가에 뿌리를 둔 존재라는 유일한 증거였다. 그녀는 로켓을 가슴에 품고 차가운 방 안에서 외로운 밤을 견뎌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다. 그녀가 일하는 투자 자문 회사는 태아그룹의 엔터테인먼트 자회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 있었다. 그날 밤 유라는 마지막까지 남아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건물 안에는 그녀 외에는 아무도 없는 듯했다. 일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우산이 없었다. 그녀가 처마 밑에서 비가 잦아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건물 회전문을 통해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화려한 외모와 값비싼 수트, 그리고 그를 둘러싼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바로 대한민국 4대 재벌, 태아그룹의 막내 아들이자 태아엔터테인먼트의 대표 한태석이었다. 그는 쏟아지는 비를 보며 인상을 찌푸리더니 담배를 꺼내 물었다. 바로 그때 거센 바람이 불어와 유라가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길바닥으로 흩어버렸다. 유라는 당황하며 비에 젖는 서류들을 허둥지둥 줍기 시작했다. 그때 한태석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쪼그려 앉아 그녀의 서류들을 줍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의 예기치 않은 친절에 유라는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그녀가 차갑게 말하며 그의 손에 들린 서류를 받으려 할 때였다. 그녀의 목에 걸려있던 로켓 펜던트가 옷깃 밖으로 빠져나와 달랑거렸다. 그것을 본 한태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의 장난기 어리고 오만해 보이던 눈빛이 순식간에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심장을 꿰뚫는 듯한 날카로움으로 변했다. 그는 유라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로켓 어디서 났습니까?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유라는 놀라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이거나요.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팔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유라의 로켓을 마치 성물이라도 되는 듯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문양은 우리 가문의 상징입니다. 태아그룹의. 그리고 이 로켓은 오직 단 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거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우리가 25년 전에 잃어버린 단 하나뿐인 여동생을 위해서. 유라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이것은 또 다른 잔인한 농담이거나 혹은 부유한 남자의 위험한 변덕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그에게서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애원하듯 말했다. 제발 딱 1시간만 주십시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신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절박하고 진실되어서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유라는 쏟아지는 빗 속에서 자신의 운명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한태석의 눈빛은 너무나도 절박하고 진실되어서 강유라는 차마 그의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쏟아지는 빗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거대한 분기점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쪽은 춥고 익숙한 절망의 길이었고 다른 한쪽은 따뜻하지만 믿을 수 없는 희망의 길이었다. 그녀의 이성은 희망을 거부하라고 소리쳤다. 세상에 이런 동화 같은 일은 없다고.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지난 25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미세한 떨림과 함께 희망을 향해 기울고 있었다. 그들은 한태석의 차 안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고급 가죽 시트의 부드러운 감촉과 차 안을 가득 채운 은은한 향기가 빗물에 젖은 그녀의 초라한 행색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한태석은 그녀에게 자신의 과거를 들려주었다. 25년 전 태아그룹의 회장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병원에서 갓 태어난 막내딸을 잃어버렸던 끔찍한 비극에 대해, 그리고 그 딸의 유일한 증표가
바로 그녀의 목에 걸린 것과 똑같은 태양과 강이 새겨진 로켓 펜던트였다는 사실을. 유라는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이야기에 어떤 거짓도 없다는 것을 그의 눈빛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진실을 확인할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제 모든 것을 걸고 사죄하고 당신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맞다면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유라는 마침내 유전자 검사에 동의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며칠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유라는 애써 평소처럼 투자 자문회사의 리서처로 출근하며 일상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밤마다 옥탑방의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가족에 대해 상상했다. 그 희망은 너무나도 달콤해서 오히려 고통스러웠다. 희망이 클수록 실망의 상처는 더 깊을 테니까. 한편 태아그룹의 심장부 4명의 형제들은 거대한 폭풍의 눈 속에 있었다. 막내 태석의 충격적인 보고를 받은 후 그들은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태아그룹의 총수이자 첫째인 한태준 회장은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즉시 국내 최고의 유전자 검사기관에 극비리의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실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을 지시했다. 그의 차가운 표정 아래 25년간 억눌러왔던 뜨거운 감정이 들끓고 있었다. 태아 중공업을 이끄는 둘째, 한태웅 사장은 불같은 성격의 남자였다. 그는 당장이라도 강유라를 버렸다는 은성그룹으로 쳐들어가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 기세였다. 그에게는 진실 여부보다 자신의 동생일지도 모르는 여자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분노가 먼저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지난 25년간 강유라의 행적과 그녀를 둘러싼 모든 인물들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다. 태아 AI의 수장이자 셋째인 한태민 부사장은 감정보다는 데이터와 논리를 믿는 천재였다. 그는 형들의 분노와 기대 속에서도 가장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그는 강유라의 신상정보와 박서진이라는 여자의 등장 시점, 그리고 은성그룹의 내부 정보들을 종합하여 이 모든 사건의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에서 진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 99.999% 일치. 강유라는 25년 전 잃어버렸던 태아그룹의 막내딸 한유라였다. 4명의 형제들은 회장실에 모여 그 한 장의 종이를 마치 성서처럼 경건하게 돌려보았다. 한태웅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포효했고 한태민은 안경을 고쳤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한태석은 눈물을 글썽였고 한태준은 아주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단단하게 담은 입술이 그가 느끼고 있을 엄청난 감정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저녁, 유라는 최고급 세단에 의해 한남동에 위치한 태아그룹의 본가로 인도되었다. 박만호 회장의 저택처럼 과시적인 화려함은 없었지만 깊은 품격과 역사가 느껴지는 따뜻하고 안정적인 공간이었다. 그녀는 거실로 안내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가족 4명의 오빠들과 마주했다. 그들은 마치 4개의 다른 계절처럼 각기 다른 분위기를 풍기며 서 있었다. 봄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막내 한태석, 여름의 태양처럼 뜨겁고 격정적인 둘째 한태웅, 가을 하늘처럼 깊고 예리한 셋째 한태민, 그리고 겨울의 산처럼 과묵하고 장엄한 첫째 한태준. 4개의 태양. 유라는 그들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침묵을 깬 것은 둘째 한태웅이었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의 거친 눈빛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를 닮았어.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나왔다. 그는 그녀를 와라 껴안았다. 그의 품은 너무나도 단단하고 따뜻해서 유라는 지난 25년간 겪었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 후 그들은 유라에게 모든 것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유라 역시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가 어떻게 가짜 딸이 되어 버려졌는지, 박만호 회장과 박서진이 그녀에게 어떤 모욕을 주었는지.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거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형제들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마침내 첫째 한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는 유라의 앞에 와서 한쪽 무릎을 꿇고 그녀와 눈을 맞추었다. 그의 행동에 다른 모든 형제들이 놀랐다. 그는 태아그룹의 절대적인 제왕이었다. 유라야.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미안하다. 오빠들이 너무 늦게 너를 찾아서 고생하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말해다오. 우리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해주길 원하지? 유라는 그녀의 앞에 무릎 꿇은 남자와 그녀의 뒤를 지키고 선 3명의 남자들을 바라보았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4개의 태양, 그녀의 가장 강력한 아군들. 그녀는 박만호 회장과 박서진의 비웃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저는 단순한 파괴를 원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그들 스스로의 손으로 무너뜨리게 만들고 싶어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완벽한 복수를 원해요. 그 순간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 마침내 막을 올리고 있었다. 강유라, 아니, 이제는 한유라가 된 그녀의 마지막 말은 태아그룹 본가의 거대한 거실 안을 얼음처럼 차갑게 맴돌았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완벽한 복수. 그 조용한 목소리 속에 담긴 강철 같은 의지에 4명의 형제들은 순간 숨을 죽였다. 그들은 지난 25년간 잃어버린 막내 동생이 어딘가에서 연약하고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만 상상해왔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보호가 필요한 가녀린 공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옥의 불길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시켜 돌아온 복수의 여왕이었다. 형제들 중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불같은 성격의 둘째 한태웅이었다. 그의 입가의 맹수와도 같은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좋아. 그게 내 동생답지.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당장 내일 은성그룹 정문 앞에 레카 수십 대를 끌고 가 박살을 내주지. 그의 단순하고 직선적인 분노에 막내 한태석이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는 여동생을 향한 걱정과 함께 그녀 안에 도사린 깊은 어둠에 대한 희미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첫째, 한태준의 몫이었다. 태하그룹의 총수인 그는 아주 오랫동안 동생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 속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차갑고 전략적인 불꽃을 발견했다.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힌 듯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좋다. 우리가 너의 검과 방패가 되어주마.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태아의 이름으로 이루어주겠다. 그는 비서를 불러 저택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그룹의 최고 기밀 회의실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가족의 복수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태아그룹과 10위 은성그룹 간의 전면전이었다. 육중한 강철문이 열리고 그들은 태아그룹의 심장부 워룸이라고 불리는 전략 회의실로 들어섰다. 사방의 벽은 거대한 스크린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중앙에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다. 한태준은 유라를 상석으로 이끌었다. 그것은 그녀를 이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한다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유라는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회의실 중앙에 은성그룹의 방대한 조직도가 3차원 홀로그램으로 떠올랐다. 그 순간부터 유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25년간 버려졌던 슬픈 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적진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25년간 위장 잠입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최고의 스파이와도 같았다. 그녀는 홀로그램을 향해 손을 뻗어 은성그룹의 복잡한 구조를 하나하나 해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서는 4명의 형제들조차 알지 못했던 은성그룹의 가장 깊숙한 비밀들이 막힘없이 흘러나왔다. 은성건설은 그룹의 핵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취약한 고리입니다. 박만호 회장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채를 떠안고 있어요. 특히 제2금융권에서 빌린 단기 차입금의 만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녀는 홀로그램의 한 부분을 확대했다. 그곳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저축은행의 이름이 떠 있었다. 이 은행의 실소유주는 박 회장의 오랜 자금책입니다. 우리는 은성건설이 아닌 바로 이 은행을 먼저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에 형제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특히 데이터와 숫자의 세계에 사는 셋째, 한태민은 흥미롭다는 듯이 눈을 빛냈다. 그는 유라가 자신과 같은 종류의 전략가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유라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녀는 박 회장의 심리와 성격까지도 완벽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박 회장은 오만합니다. 그는 첫 번째 공격을 심각한 위협이 아닌 성가신 소음 정도로만 여길 겁니다. 우리를 과소평가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녀는 4명의 오빠들을 차례로 돌아보며 각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동생이 아니라 전장의 지휘관이었다. 셋째 오빠. 오빠의 해킹팀을 동원해서 방금 제가 말한 저축은행의 모든 비자금 흐름과 박 회장과의 연결 고리를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해 주세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한태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가락은 이미 허공에서 보이지 않는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둘째 오빠. 그녀의 시선이 한태웅에게로 향했다. 오빠의 보안팀은 은성건설의 하청업체들 중 박 회장에게 가장 큰 불만을 품고 있는 곳들을 찾아내주세요. 비자금의 물리적인 증거는 분명 그들의 손에 있을 겁니다. 필요하다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내부 고발을 유도해야 해요. 한태웅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즐기는 남자였다. 막내 오빠. 그녀는 한태석을 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오빠는 언론을 움직여주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우리가 첫 번째 공격을 시작했을 때 이것이 단순한 경영 악화가 아니라 도덕적 해이와 불법의 결과물이라는 인식을 대중에게 서서히 심어주는 겁니다. 여론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한태석은 그녀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첫째, 한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첫째 오빠, 오빠는 전쟁을 끝낼 준비를 해주세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우리가 은성의 발목을 모두 묶어 놓았을 때 그들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마지막 한 방. 적대적 MA를 위한 모든 법률적, 재정적 준비를요. 한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동생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그녀가 짊어진 복수의 무게에 대한 안타까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렇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화려한 복수를 위한 모든 계획이 세워졌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뒤에도 유라와 한태준은 한동안 회의실에 남아 있었다. 한태준은 유라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유라야.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져 있었다. 복수심이 너 자신을 삼키게 두지는 마라. 복수가 끝난 후에 너의 삶을 사는 것도 잊지 말고. 그의 진심 어린 조언에 유라의 차가웠던 눈빛이 아주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의 서막은 끝났다. 이제 거대한 교향곡의 첫 번째 악장이 연주될 시간이었다. 복수를 위한 모든 계획이 세워지고 태아그룹이라는 거대한 전쟁 기계는
한유라라는 이름의 지휘관 아래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목표는 유라가 지목했던 은성그룹에 숨겨진 자금줄 한솔저축은행이었다. 그곳은 박만호 회장이 수십 년간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자행해온 판도라의 상자였다. 상자를 여는 열쇠는 셋째 오빠 한태민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태아 AI의 심장부, 세레브럼이라고 불리는 그의 개인 서버실은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어둠의 공간이었다. 그곳은 오직 수십 개의 홀로그램 스크린이 뿜어내는 푸른빛과 거대한 서버가 내는 낮은 소음으로만 채워져 있었다. 한태민은 그의 왕국 한가운데에 앉아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마에스트로처럼 손가락을 허공에서 움직였다. 그의 손짓에 따라 수천억 개의 데이터들이 분해되고 재조립되고 분석되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한솔저축은행의 철벽 같은 보안 시스템을 뚫고 그 안에 숨겨진 박만호의 죄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었다. 그의 옆에는 그가 직접 선발한 대한민국 최고의 화이트 해커들로 이루어진 고스트 팀이 숨을 죽인 채 각자의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들은 디지털 세계의 유령들이었다. 그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가장 견고한 방화벽을 통과하고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을 훔쳐내는 자들이었다. 한태민의 지시 아래 그들은 한솔저축은행의 보안망을 향해 조용하고도 치명적인 침투를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적의 신경계에 아주 미세한 바늘을 꽂아 넣어 모든 정보를 빼내는 외과 수술과도 같았다. 몇 시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마침내 그들은 성공했다. 가장 깊숙한 곳에 2중 3중으로 암호화되어 숨겨져 있던 비밀 장부를 찾아낸 것이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박만호 회장이 은성건설의 하청업체들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의 흐름과 그 돈이 흘러들어간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은성그룹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핵폭탄과도 같은 증거였다. 한태민은 모든 데이터를 완벽하게 복제하고 자신들의 침입 흔적을 깨끗하게 지운 뒤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는 차가운 미소와 함께 유라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선물 보냈습니다. 선물은 즉시 태아 엔터테인먼트의 수장, 막내 한태석에게 전달되었다. 그의 사무실은 형의 서버실과는 정반대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밝고 화려한 공간이었다. 그의 무기는 코드가 아닌 단어와 이미지, 그리고 여론이었다. 그는 태민이 보내온 방대한 데이터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이 폭탄을 지금 당장 터뜨리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나 조잡하고 아마추어 같은 방식이었다. 그의 방식은 훨씬 더 교묘하고 우아했다. 그는 자신의 홍보팀과 함께 속삭임 작전이라고 불리는 여론 조작 계획을 세웠다. 그는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공개하는 대신 그것을 잘게 쪼개어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유출하기로 했다. 그는 먼저 한솔저축은행의 부실한 재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야심은 있지만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경제 전문 기자에게 내부 고발자인 척 흘렸다. 동시에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주식 관련 사이트에 은성건설의 유동성 위기에 대한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의 작전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며칠 후 한경제신문의 아주 작은 구석에 한솔저축은행의 부실 경영에 대한 단독 기사가 실렸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아주 작은 기사였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그 미세한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한솔저축은행과 은성건설의 주가가 아주 소폭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대한 댐이 무너지기 전에 아주 작은 누수와도 같은 신호였다. 한편 은성그룹의 회장실에서 박만호 회장은 그 기사를 보고 코웃음을 쳤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당장 그 건방진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언론사에 압력을 넣어 기사를 내리라고 지시했다. 그의 오만한 머릿속에는 얼마 전 맨발로 쫓아냈던 힘없는 가짜 딸 강유라의 그림자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시기하는 경쟁사들의 아주 유치한 견제라고만 생각했다. 그의 딸
박서진은 조금 더 불안해했다. 그녀는 이 모든 부와 명예가 얼마나 연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조금 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박 회장은 네가 뭘 안다고 나서 조용히 네 쇼핑이나 즐겨라며 그녀의 말을 일축해버렸다. 박 회장의 그 오만함은 정확히 유라가 예측하고 또 의도했던 반응이었다. 박 회장의 강경한 대응은 오히려 대중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한태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언론 탄압과 재벌의 횡포라는 프레임을 이용해 2차 여론전을 시작했다. 상황은 박 회장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아주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에게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구로동의 작고 초라한 옥탑방에서 한유라는 노트북 화면을 통해 체스마스터처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갑고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거인은 자신의 발목에 첫 번째 덫이 채워진 줄도 모르고 그저 성가신 파리를 쫓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한태석이 지휘한 속삭임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박만호 회장의 오만한 대응은 그가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꼴이었다. 대중의 여론은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은성그룹의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다. 디지털 세계의 유령들이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현실 세계의 사자들이 움직일 차례였다. 두 번째 칼자루는 태아 중공업의 수장이자 네 형제 중 가장 거칠고 저돌적인 둘째 한태웅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한태웅은 형제들 중 유일하게 아버지의 피를 가장 진하게 물려받은 남자였다. 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것보다 거친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의 세계는 논리나 계산이 아닌 힘과 의리 그리고 본능으로 움직였다. 동생 유라가 겪었던 모욕을 전해 들은 순간부터 그의 머릿속은 오직 박만호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그의 사냥감은 유라가 지목했던 은성건설의 핵심 하청업체 대진기공의 김 사장이었다. 유라의 분석에 따르면 김 사장은 박만호 회장의 오랜 비자금 창구였지만 동시에 도박빚과 무리한 요구에 시달리며 가장 큰 불만을 품고 있는 인물이기도 했다. 그는 은성그룹이라는 거인의 가장 약한 발목이었다. 한태웅은 이 발목을 부러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김 사장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가장 충실한 부하들을 풀었다. 그들은 모두 군 특수부대 출신의 그림자 같은 남자들이었다. 며칠 후 도박빚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던 김 사장은 호련히 나타난 검은색 세단들에 의해 구출되었다. 김 사장은 영문도 모른 채 한적한 부둣가의 낡은 창고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난생 처음으로 진짜 포식자의 눈빛과 마주하게 되었다. 한태웅은 의자에 앉아 말없이 김 사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어떤 협박도 어떤 폭력도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압감은 김 사장의 숨통을 조여왔다. 한태웅은 김 사장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도박빚, 그의 숨겨둔 여자, 그리고 그가 박만호 회장의 비자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까지 한태웅은 그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박만호와의 의리를 지키고 함께 파멸할 것인가, 아니면 태아의 보호 아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김 사장은 오랫동안 버틸 수 없었다. 그는 결국 박만호 회장의 모든 비밀이 담긴 이중장부의 위치를 실토하고 말았다. 그날 밤 한태웅의 그림자들이 움직였다. 그들은 김 사장이 알려준 경기도 외곽의 한 낡은 별장에 잠입했. 그곳의 서재, 비밀 금고 안에 박만호 회장의 지난 20년간의 모든 범죄가 기록된 장부들이 잠들어 있었다. 한태웅의 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자신들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운 채 사라졌다. 이제 태아의 손에는 은성그룹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디지털 증거와 물리적 증거가
모두 쥐어지게 된 것이다. 한편 박만호 회장은 자신의 발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을 그저 성가신 소음 정도로만 치부했다. 하지만 대진기공의 김 사장이 갑자기 잠적하고 비밀 장부가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는 마침내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자신을 향한 정교하게 계획된 공격이었다. 그의 오만한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즉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망을 가동하여 공격의 배후를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상대는 너무나도 교묘했다. 태아그룹의 이름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철저히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박만호는 보이지 않는 적의 존재에 편집증적인 분노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주변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강유라. 자신이 얼마 전에 내쫓았던 그 가짜 딸. 설마.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고아 소녀 하나가 감히 자신에게 대항할 수는 없을 터였다. 하지만 시기가 너무나도 절묘했다. 이 모든 공격은 정확히 그녀가 집에서 쫓겨난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혹시라도 그 계집애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위협할 만한 약점이라도 손에 넣은 것은 아닐까. 박 회장은 자신의 비서에게 강유라의 행방을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그녀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치라고. 하지만 그의 부하들이 찾아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강유라는 마치 증발이라도 한 듯 세상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녀가 일했던 투자 자문회사의 기록도, 그녀가 살았던 옥탑방의 계약 기록도 모두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박만호는 자신이 내쫓았던 하찮은 존재 하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바로 그 시각, 한유라는 태아그룹의 완벽한 보안 시스템 아래 안전한 장소에 머물고 있었다. 그녀는 한태웅으로부터 박만호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녀의 입가에 차갑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아직도 유령을 찾고 있군. 진짜 적이 자신의 오만함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이막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림자들의 전쟁은 시작되었고 이제 곧 무대 위의 가면들이 하나씩 벗겨질 차례였다. 그림자들의 전쟁은 끝났다. 이제 가면을 벗고 검을 뽑아들 시간이었다. 한유라와 4명의 오빠들이 준비한 복수의 교향곡은 마침내 가장 격정적이고 화려한 사막장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진행되던 모든 작전들이 이제 하나의 거대한 파도가 되어 은성그룹의 낡은 성벽을 향해 동시에 밀어닥치기 시작했다. 작전의 지휘는 여전히 태아그룹의 심장부와 유라의 안전 가옥을 잇는 비밀 통신망을 통해 유라의 손끝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첫 번째 공격은 그룹의 총수이자 첫째인 한태준의 손에서 시작되었다. 그의 무대는 돈과 숫자가 지배하는 차가운 전쟁터, 바로 주식시장이었다. 태아그룹은 유라가 지목했던 은성건설의 취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들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시장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성건설의 주식을 아주 조용히 그리고 집요하게 매입하기 시작했다. 박만호 회장은 이 미세한 움직임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자신을 공격하는 보이지 않는 적의 배후를 찾아내는 데에만 쏠려 있었다. 그가 자신의 제국이 발밑에서부터 서서히 좀먹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태아 측은 이미 은성건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를 확보한 후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태준은 두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개 매수를 통한 적대적 인수합병 선언. 이 소식은 여의도 증권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은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박만호 회장은 이사들을 소집해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유라는 25년간 지켜봐온 그의 성격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겠죠. 그는 비자금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주식을 되사들이려 할 겁니다. 유라의 예측은 정확했다. 박만호는 자신의 모든 비밀 자금을 쏟아부으며 미친 듯이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의 제국에 스스로 불을 지른 셈이었다. 금융시장이 전쟁터로 변한 바로 그 시각, 막내 한태석은 여론이라는 또 다른 전선에서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다. 그가 선택한 무기는 둘째 한태웅이 확보한 박만호의 비밀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 직접적이고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 있었다. 그는 대신 훨씬 더 대중의 분노를 자극할 수 있는 감성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로 은성건설이 지은 서민 아파트의 부실 공사 문제였다. 한태웅의 팀은 은성건설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기준 미달의 불량 자재를 사용하여 아파트를 지었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비자금으로 감독기관에 뇌물을 건넸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다. 한태석은 이 정보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 독점적으로 제보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SNS 채널을 통해 그 위험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불안과 주민들의 눈물을 감성적으로 담아낸 짧은 다큐멘터리들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파장은 엄청났다. 이제 이 사건은 더 이상 복잡한 기업 간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악덕재벌의 탐욕 때문에 위험에 처한 평범한 시민들이라는 훨씬 더 단순하고 선명한 구도의 이야기가 되었다. 대중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은성그룹 본사 앞에는 연일 시위가 이어졌고 불매운동이 시작되었다. 박만호 회장은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자수성가한 존경받는 기업가라는 가면이 하룻밤 사이에 벗겨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박만호 회장의 저택은 이제 폭풍의 눈이 되었다. 그는 금융시장과 여론의 동시 공격에 이성을 잃고 괴물처럼 포효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이 모든 것을 막아내라고 윽박질렀다. 하지만 그의 충신들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는 것은 언제나 쥐들이기 마련이니까. 이 모든 혼돈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린 것은 진짜 딸 박서진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부와 명예가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깨닫고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무너질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 역시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예전의 비참한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자신만의 살기를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아무도 몰래 자신에게 증여되었던 은성그룹의 주식들을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다. 그것은 명백한 내부자 거래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배신이자 시장에 보내는 절망의 신호였다. 이 모든 것을 한태민의 팀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박서진의 모든 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 그날 밤 유라는 자신의 안전가옥에서 4명의 오빠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때 한태민으로부터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공주가 성을 버리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유라의 입가에 차갑고도 아름다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가 설계한 완벽한 복수극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온 것이다. 적들은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의 탐욕과 불신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심판의 날뿐이었다. 공주가 성을 버리고 있습니다. 한태민의 짧은 메시지는 거대한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신호탄이었다. 한유라가 설계한 복수극의 핵심은 외부에서의 공격만큼이나 적의 내부 붕괴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가장 약한 고리였던 박서진은 유라의 예측대로 가장 먼저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시장에 내다 판 주식은 단순한 배신 행위를 넘어 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배에 구멍이 났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치명적인 신호가 되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진짜 딸마저도 그룹의 미래를 비관하고 주식을 팔아치운다는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은성그룹의 주가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처럼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은성그룹의 위기를 대서특필했고 한태석의 교묘한 여론전은 대중의 분노를 극대화했다. 이제 박만호 회장은 단순히 부도덕한 기업가를 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신의 딸에게마저 버림받은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전락하고 있었다. 박만호 회장은 자신의 딸이 저지른 짓을 보고받았을 때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계좌 거래 내역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깊은 배신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날 밤 박 회장의 저택에서는 지옥도가 펼쳐졌다. 그는 25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진짜 딸의 뺨을 유라에게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거칠고 잔인하게 내리쳤다. 이 배신자 같은 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감히 내 등 뒤에 칼을 꽂아. 그의 포효는 저택 전체를 울렸다. 박서진은 바닥에 쓰러져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다정한 미소 뒤에 숨겨진 괴물의 얼굴을 보았다. 잘못했어요, 아버지. 저는 그냥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무서워서 그랬어요. 그녀의 변명은 불타는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이었다. 박만호에게 그녀의 배신은 유라의 존재보다 훨씬 더 큰 모욕이었다. 그는 자신의 핏줄에게, 자신의 선택에게 완벽하게 부정당한 것이다. 그들의 완벽했던 가족 사진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났다. 박만호는 더 이상 아무도 믿지 못했다. 그의 제국은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배신으로 인해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 되어가고 있었다. 은행들은 대출금의 만기 연장을 거부했고 검찰은 비자금과 부실 공사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사방이 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무너질 남자가 아니었다. 박만호는 잿더미 속에서 기어나와 맨손으로 지금의 제국을 건설한 야수였다. 그는 이 위기를 타개할 마지막 한 방이 자신에게 남아있다고 믿었다. 그의 마지막 카드는 바로 해외의 검은 돈이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조세피난처에 설립해둔 유령 회사를 통해 사채 시장의 자금을 끌어들이려는 위험한 도박을 계획했다. 그는 이 돈으로 폭락한 주식을 되사들여 경영권을 방어하고 급한 불을 끈 뒤 재기를 도모할 생각이었다. 이 모든 움직임은 한태민의 거대한 디지털 거미줄 안에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었다. 한태민의 팀은 박만호가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불법적인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과정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있었다. 박만호는 자신이 아주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거대한 유리 어항 속에서 포식자들의 관찰 아래 필사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는 금붕어에 불과했다. 태아그룹의 워룸에서 유라는 박만호의 마지막 발악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둘째 한태웅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검찰에 이 정보를 넘겨서 저 늙은 여우를 체포하게 만들어야 해. 하지만 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아니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녀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궁지에 몰린 쥐는 마지막 남은 전선까지 씹어 삼키는 법이죠. 우리는 그저 우리가 그 전선을 놓아둔 것인지 확인하기만 하면 됐어요. 저 돈이 그의 계좌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히 그를 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으로 인해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를 파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온 세상이 지켜보게 만들고 싶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완벽한 복수, 그것이 그녀가 원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박만호의 계좌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검은 돈이 입금되었다. 그는 자신의 계좌에 찍힌 숫자를 보며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이 위기를 극복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즉시 그 돈을 이용해 시장에 나온 은성그룹의 주식들을 헐값에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의 매수세에 힘입어 폭락하던 주가는 아주 잠시
기적처럼 반등하기 시작했다. 박만호는 승리를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과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울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빛나는 승리의 순간이 될 그 무대를 제 손으로 직접 만들고 있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 무대가 사실은 그를 위한 거대한 단두대라는 사실을. 유라와 4명의 오빠들은 이제 마지막 칼날을 갈며 심판의 날이 오기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심판의 날이 밝았다. 그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고 푸르렀다. 하지만 은성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특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 안에는 금방이라도 폭풍우가 몰아칠 듯한 무겁고 긴장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주주들, 그리고 재계의 주요 인사들이 거인의 마지막 운명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불안, 그리고 잔인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박만호 회장은 마치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곁에는 불안한 기색을 애써 감춘 채 화려하게 치장한 박서진이 서 있었다. 박 회장은 자신만만했다. 그는 자신이 파멸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자금을 조달하여 회사를 구해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자신을 향했던 모든 의심과 비난을 잠재우고 자신의 건재함을 다시 한번 세상에 과시하는 대관식이 될 터였다.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화려한 무대가 아닌 차가운 단두대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총회가 시작되고 박만호 회장은 연단 위로 올라섰다. 그는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들은 경쟁사들의 비열한 음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새로 조달한 수천억 원의 자금을 바탕으로 은성그룹을 이전보다 훨씬 더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의 열정적인 연설에 일부 주주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단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암전되었다. 장내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오직 박만호 회장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 하나만이 남았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 회장은 당황하며 기술팀을 향해 고함을 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기 시작한 낯설고 차가운 기계음에 묻혀버렸다. 그것은 셋째, 한태민이 준비한 진실의 서곡이었다. 첫 번째 화면이 스크린에 떠올랐다. 그곳에는 한태민의 팀이 해킹한 한솔저축은행의 비밀 장부가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재구성되어 있었다. 수백억 원의 비자금이 은성건설의 하청업체들을 통해 어떻게 박만호 회장의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갔는지가 붉은 선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두 번째 화면이 이어졌다. 둘째, 한태웅의 팀이 확보한 은성건설의 부실 공사 관련 내부 고발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대진기공의 김 사장은 눈물로 호소하고 있었다. 박만호 회장의 지시로 어떻게 기준 미달의 철근과 시멘트를 사용하여 아파트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비자금으로 감독기관을 어떻게 매수했는지. 화면은 곧 금이 가고 물이 새는 아파트에서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들의 얼굴을 비추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세 번째 화면은 가장 잔인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그곳에는 박서진이 그룹의 위기 상황 속에서 몰래 자신의 주식을 팔아치우는 모든 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이 시간대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진짜 딸이 자신의 아버지를, 자신의 회사를 어떻게 배신했는지가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다. 박서진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박만호는 자신의 딸을 믿을 수 없다는, 그리고 경멸에 가득 찬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마지막 화면이 이 모든 비극의 대미를 장식했다. 그곳에는 박만호 회장이 해외 사채 시장에 검은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고 불법적인 계약을 맺는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이 정확히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까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박만호 회장은 더 이상 연설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무대 위에서 짐승처럼 헐떡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 그랜드 볼룸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그리고 한 여자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무대를 향해 조용히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값비싼 드레스 대신 단정하고 힘있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났던 고아 소녀 강유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유라였다. 주주들 사이에 앉아있던 첫째, 한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마이크를 잡자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여러분께 저희 태아그룹의 새로운 전략 고문이자 제가 25년 만에 되찾은 단 하나뿐인 제 여동생 한유라를 소개합니다. 그의 그 한마디는 장내에 또 다른 핵폭탄을 터뜨렸다. 유라는 마침내 연단 위에 올라섰다. 그녀는 폐허처럼 무너져 내린 박만호 회장 앞에 섰다. 그녀는 그를 내려다보며 아주 조용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지만 장내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심장에 똑똑히 밝혔다. 한때 제게 물으셨죠. 25년의 세월이 종이 한 장으로 지워질 수 있냐고, 그리고 제가 무엇을 잃었냐고. 그녀는 장내를 한번 둘러보았다. 이제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잃은 모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는 순간 볼룸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검사들과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연단 위로 올라와 박만호 회장과 박서진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 모든 장면은 전국의 모든 TV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다. 한때 거인으로 군림했던 남자는 그렇게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몰락했다. 유라는 무대 위에 서서 그 모든 혼돈을, 그 완벽한 복수를 어떤 표정도 없이 그저 고요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4명의 오빠들이 산처럼 든든하게 서 있었다. 심판의 날이 지나가고 대한민국 재계의 거인이었던 은성그룹은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박만호 회장의 몰락은 그가 쌓아 올렸던 어떤 성공 신화보다도 더 극적이고 화려하게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의 모든 범죄 혐의는 한유라와 태아그룹이 제시한 완벽한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그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자신의 오만한 제국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의 진짜 딸이었던 박서진은 아버지의 범죄에 가담하고 내부자 거래를 한 혐의로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감형을 받았지만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모든 부와 명예는 잿더미가 되어 사라진 후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신데렐라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조롱거리이자 탐욕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한때 그녀의 발밑에 있던 세상은 이제 그녀를 향해 차가운 돌을 던지고 있었다. 한유라는 더 이상 그들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는 승자의 환호성에 취해 있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쁨보다 오히려 더 깊은 공허함과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무거운 성찰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파괴를 위해 싸웠지만 결코 파괴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이제 그녀에게는 이 모든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피워내야만 하는 더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태아그룹의 막내딸이라는 달콤한 왕관을 쓰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부했다. 대신 그녀는 오빠들에게 자신이 직접 은성그룹의 자네를 처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녀의 그 당돌하고도 책임감 있는 제안에 4명의 오빠들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 속에 담긴 흔들림 없는 결심을 보고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첫째 한태준 회장은 그녀를 위해 그룹 내에 새로운 부서를 신설했다.
바로 기업 사회 책임 및 전략 투자 본부였다. 그리고 그 본부의 첫 번째 임무는 바로 파산한 은성건설의 자산을 인수하여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이었다. 한유라는 다시 한번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전쟁터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의 손에 들린 무기는 복수의 칼이 아닌 재건의 망치였다. 그녀는 가장 먼저 은성건설의 부실 공사로 인해 고통받던 서민 아파트의 주민들을 찾아갔다. 그녀는 태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아파트의 전면 재건축과 그 기간 동안의 주거 대책을 약속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또한 박만호 회장의 횡포 때문에 연쇄 부도를 맞았던 하청업체 대표들을 일일이 만났다. 그녀는 그들에게 밀린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태아그룹의 새로운 파트너로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행보에 한때 은성그룹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던 사람들의 마음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유라라는 젊은 리더에게서 이전에 그 어떤 재벌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진정한 책임감과 희망을 보았다. 몇 달 후 은성건설의 부실 아파트가 있던 자리에는 새로운 아파트의 기공식이 열렸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보금자리에 대한 희망에 부푼 주민들과 재기의 기회를 얻은 협력업체 대표들, 그리고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4명의 오빠들이 함께했다. 한유라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났던 고아 소녀도 복수를 꿈꾸던 그림자 속의 지휘관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의지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당당한 리더 한유라였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이 늘 목에 걸고 있던 낡은 로켓 펜던트를 꺼내 보였다. 이 로켓은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과 4명의 오빠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잿더미 위에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짓겠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4명의 오빠들과 함께 태아본가의 정원에서 조촐한 파티를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오빠들의 보호를 받는 여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등한 파트너이자 태아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였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미래를 이야기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그들은 마침내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밤이 깊어지고 유라는 홀로 정원을 산책했다.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의 복수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그것은 박만호 회장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짜 딸 강유라라는 이름의 껍데기를 부수고 한유라라는 이름의 나비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길고도 아픈 과정이었다. 그녀는 그들을 파괴하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거짓된 세계를 파괴하고 그 자리에 진실과 희망의 세계를 세우기 위해 싸웠다. 잿더미 위에서도 꽃은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해낸 것이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평온하고도 완전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